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총질을 한참 하고 있잖아요. 내부 총질? 네. 예. 총을 서로 쏴야 되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뭐 정책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 전당대회 하고 그 후보들끼리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KTX 그 지나가는 곳에 뭐 땅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DNA 어쩌냐 하면서 결국은 내부 총질이 될 게 그게 나중에 당 대표가 뽑히고 나면 결국 야당에 의한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본인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뭐 시세 차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샀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야기는 만들면 되는 게 한국 정치니까. 그러고 보면은 왜 저러나 싶은 그런 전당대회죠. 지금 전당대회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당 그 대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네네. 컨벤션 효과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그 과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표집이요? 네, 과표집.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골고루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분들은 별로 응답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높으니까 응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야당, 그러니까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의 분들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지도가 높아지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가만히 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여당이고 정부의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정책이 나오고 하는 데 비하여서 지금 현재 야당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의 차이가 그 5% 이상 벌어져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과표집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과표집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네요. 뭐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 과표집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선거는 3월 8일이잖아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KTX 얘기, 뭐 민주당 DNA 얘기,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그 KTX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이게 시세 차익 의혹에 새 후보가 집중 공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얻어가는 자기를 또는 띄우는 방법이 핫한 이슈를 물고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다른 후보들이 KTX 관련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관심을 못 받는 게 또 정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핫하게 또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현재로서는 지지도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등에 대한 공격을 해야만이 존재감이 높아지는 게 정치 세계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아울러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털고 가야만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없고 당에도 부담이 없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다시 말하면은 그래 내가 내놓을 테니까 검찰이 다 뒤져서 한번 수사를 한번 하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만이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좀 아까 제가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게 그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슈는 우리 한국은 있는 거가 밝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것도 만들다가 보면은 국민들이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김기현 후보는 혹시가 아니죠.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 또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또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수가 좀 남아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이제 이합 집산의 변수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연대가 남아있죠. 그런데 아마도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또 뭐 공천 좀 얻어가지고 다시 정계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격하지만은 연대를 통해 가지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진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누구죠? 천하람 후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냐 안철수 후보냐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두 사람도 연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대 가능성을 좀 보시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둘이가 연대했을 경우에 2등, 3등, 네. 2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주류냐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중에라도 나중에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당 운영에 있어서는 연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비주류로서. 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부결될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부결될 겁니다. 네. 겁니다네요. 네, 거의 겁니다.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가결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부의 분열이죠. 내부 분열. 네. 근데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앞으로 네. 총선을 치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점들을 그렇기 우려하던데. 때문에 부결시킬 겁니다. 부결을 먼저 한다. 네. 하고 이제 부결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소위 비명계의 국회의원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일단 이 가결이냐 부결이냐에서는 부결 쪽에 힘을 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네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생각에는 당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힘을 합쳐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깔끔하게 자진 사퇴를 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면은 민주당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네.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또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결국은 나쁜 얘기를 한다면은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부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차 교수가 부결을... 항상 우리 같이 나오는 차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늘 틀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는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당내 소신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김혜영 전 의원,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현 상황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비록 우리 당이긴 하지만은 나는 어떤 대표보다는 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은 어떤 핫한 이슈가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하여서 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이슈에 한마디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항상 그 양수겹장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는. 네네. 바른 말 하든 언젠가는 보면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사실로 밝혀지는 날에는 네. 그래 그때 그 사람이 바른 말 했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설령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한마디 함으로써 누군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여의도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강하게 언론에 나오게 발언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네. 네네. 그 쓴소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쓴소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당내 안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뭐 내부 총질이냐, 쓴소리냐 이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원외에 있는 분들이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부결시키자로 마음을 모았지 않습니까?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근데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잊혀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제는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라고 하는 그 이제 순간이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정치인, 나를 막는 데에 말하자면 일정을 다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췄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말을 안 했죠. 네.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본인의 결백함을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제는 말할 때가 3일 정도 됐고요. 남았으니까. 네네. 이제는 말해야 되고요.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현재 여당이나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검찰에 주는 것도 있지만은 자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주는 얘기가 메시지가 되니까요. 확실하다 나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시기를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신년사에 3대 개혁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말했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그중에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동 개혁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노동 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 노조가 굉장히 거리에서 너무 강경한 투쟁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위 귀족 노조라고 하고 노조의 간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고 가는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국민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풀어줘서 소위 보수 혹은 중도 보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한 가지 최근에 그 이제 이 노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 안에 또 하청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이 건설을 담당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또 돈이 오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건설사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이런 비리를 갖다가 훨씬 더 수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은 이 건설 관계에 대하여서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노조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또 문제다라고 노동이나 혹은 건설 관계를 전공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균형을 맞추면서 건설업계가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요. 지금 여야가 여러모로 강대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총선 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야 협치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관심, 여의도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번 배지를 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배지. 총선 승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협치는 당분간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